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기율표를 샅샅이 분석해 봅시다. 주기율표를 분석해 보자. 자,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주기율표에 보면 가로줄에 가로줄에 선생님도 써보면서 할게요. 여기 보면 족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세로줄이 주기. 여러분 이 족과 주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알게 돼요. 이렇게 정리했구나. 이렇게 정리했구나. 그다음 이 주기율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준금속, 그다음 여기 금속, 요 나머지 수소 포함하여 비금속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그래서 왼쪽 금속, 그다음에 준금속이 가운데 있고 비금속이 이렇게 있네. 그리고 족과 주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수소는 조금 색깔이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이랑 똑같구나. 성질이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지. 근데 이것에 앞서서 원자가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주기율표를 그려본 게 있어요. 요거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어때? 이건 아까 주기율표랑은 많이 다르죠? 이 주기율표를 자세히 보면, 보세요. 족 중에 1번부터 18번까지 다 있지 않고, 여기 빠졌다. 3족부터 12족이 빠졌어. 그죠? 네, 우리가 이걸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우리 전이원소는 나중에 화원, 화투, 여기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이원소를 빼요. 그럼 나머지를 전형 원소라고 하고, 지금 이 화면에는 전형 원소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이 전형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전이원소 공부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족과 주기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족은 영어로는 그룹이야. 그룹. 어떤 그룹?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족이 다리 족자잖아요. 다리가 한 개인 애들의 족속. 1족은 다리가 한 개인 애들의 족이야. 족속. 종족. 다리 한 개 종족. 봐봐요. 수소 다리 한 개. 선생님, 리튬은 3개인데요? 3개 중 제일 바깥에 한 개. 그치? 선생님, 나트륨은 더 많은데요? 그런데 제일 바깥에 한 개. 어때요? 한 개라는 공통점이 있죠. 모두 제일 바깥에 한 개씩 있어. 제일 바깥에 한 개. 수소의 전자 한 개 중 한 개가 밖에 있는 거고, 리튬은 전자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거예요. 나트륨 보세요.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가장 바깥에 한 개 있지? 그래서 좀 길게 쓰면 이렇다. 제일 바깥 껍질의 전자수. 이게 얘네들은 한 개야.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이게 용어로 만들어졌어. 이게 최외곽 전자수. 여러분, 궤도가 있는데,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바깥 껍질, 제일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하나면 1족이야. 그럼 베릴륨이랑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다리가 몇 개? 하나, 둘. 제일 바깥에 하나, 둘. 그죠? 그럼 13족을 보세요. 어머, 3개야. 2를 빼면 되겠네. 그지? 4개야. 5개, 6개, 7개, 8개. 그래서 족은 1의 자리 숫자만 봤을 때, 그 족 번호의 1의 자리 숫자만 봤을 때, 최외곽 전자수가 딱딱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주기는요.
보면 껍질이 수소는 하나, 헬륨도 하나. 아, 껍질이 한 겹이야, 그지? 근데 리튬 두 겹. 얘들도 어때요? 선생님이 다 그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두 겹, 두 겹, 두 겹, 두 겹 다 껍질이 두 개죠, 두 개. 나트륨 어때? 하나, 둘, 셋. 그지? 마그네슘 하나, 둘, 셋. 아, 껍질이네, 껍질. 근데 무슨 껍질이냐면 전자가 도는 껍질이야. 이거 전자 껍질 이렇게 불러. 전자 껍질 수가 하나면 1주기. 전자 껍질 수가 2개면 2주기. 전자 껍질 수로구나. 그죠? 전자 껍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질 수에 따라 주기, 가로줄, 최외곽 전자 수에 따라 족, 세로줄 이렇게 나누었고 여러분 이 특징에 따라서 원소들의 특징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최외곽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데 물론 다 그렇진 않아. 최외곽 전자 중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중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선생님 초록색으로 써볼게. 1쪽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하나, 얘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근데 얘는 빵. 어? 다른 족들은 최외곽 전자만큼 반응에 다 참여하거든요. 여기 일치하잖아요. 그죠? 일치하는데 18쪽만 일치하지 않아. 18쪽은 최외곽 전자는 8개인데 원자가 전자,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는 0이에요. 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왜 반응하지 않지?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야. 무언가를 한다는 건 필요해서지 뭘 하지 않는다는 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이 18쪽들은 필요하지 않아. 뭐가? 전자가 필요하지 않아. 그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얘기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상태. 와, 이거 너무 부럽지 않니? 내가 너무 만족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상태가 지금 18쪽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안정한 상태라고 표현해. 이럴 수 있을까? 안정한 상태. 그럼 다른 애들은 불안정한, 안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18쪽이 안정한 상태라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족 원자들은 안정하지 않아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곧 화학 결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해내. 그래서 물질들이 여러 종류가 얘랑 얘랑 합쳐져서 또 쟤랑 쟤랑 합쳐져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레고도 보면 어떤 블럭이랑 다른 블럭을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레고가 서로 아기가 잘 맞지 않으면 결합이 안 되지. 그것처럼 원자와 다른 원자가 결합할 때도 무언가 그 둘이 서로 합쳐졌을 때 안정화되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하여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안정한 상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주기율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봅시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 H1 이렇게 써 있겠죠. 여기서 이 1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 1, 이거 뭐야? 수소의 번호거든요. 이걸 원자 번호라고 해요. 원자 번호. 아마 헬륨은 2 이렇게 돼 있는 2번.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에 따라 원자 번호에 따라 정리를 한 것이고, 이 원자 번호는 뭐냐?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 수소는 양성자 수가 하나인 원자 번호 1번이고, 헬륨은 양성자 수가 2개인 원자 번호 2번인 거죠. 근데 양성자 수만큼 뭐가 존재하냐면 전자수가 또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원소, 원자라고 하면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죠. 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8쪽이 안정한 상태라고 했고 다른 원소들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어.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이 어떤 상태라서 안정한 건지를 한번 볼 거야. 보세요. 헬륨은 전자 껍질이 하나인데 전자가 2개야. 아, 이러면 만족하는구나. 껍질,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있어도 만족. 자, 그런데 네온을 봐.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채웠죠? 그러니까 헬륨이 2개만 채운 거랑 비교를 해봐. 얘는 2개, 그 다음에 8개. 아르곤을 보세요. 2개, 8개, 그 다음 껍질도 8개. 이렇게 되면 안정한 거구나. 안정한 거구나. 기억하자. 2개, 8개, 8개면 안정이야. 안정이야. 그러면 수소가 속해 있는 1쪽을 보세요. 1쪽은 원자가 수소의 경우에 껍질이 하나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 전자가. 그럼 얘는 하나를 더 얻고 싶어 하겠지.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아예 버려. 갖고 있는 걸 버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하나를 버리게 되면 아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를 버려. 그럼 플러스만 남는 거지? 그래서 H 플러스가 된다고. 자, 리튬도 보세요. 요 끝에 있는 하나를 버려. 그래서 리튬 플러스 전자 하나 버려서 나트륨도 전자 하나 버려서 Na 플러스가 되기 쉬워요. 자, 이 일족 원소들의 특징은 전자 하나 버려서 안정을 추구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1가 플러스 양이온, 우리가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그 수소를 제외하고 금속으로 존재할 때 굉장히 광택이 있고 밀도가 작아서 물에 떠. 근데 물에 뜨면 곧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요. 물과 굉장히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과 또 산소에 잘 반응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택이 나는 금속이긴 하지만 굉장히 누른 금속이야. 그러니까 이 일족 아이들로 만약에 칼이나 그 전쟁용 무기를 만든다면 망해. 왜? 다 부러지고 깨져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족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알칼리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그죠? 알칼리성. 그러니까 금속은 금속인데 물과 반응해서 물에 잘 녹았을 때 성질이 알칼리가 돼. 물에 녹았을 때 그 수용액의 액성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말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칼리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 그래서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러분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는 꼭 잘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7쪽. 자, 17쪽은 원자가 전자가 7개지. 원자가 전자가 17에서 이 마지막 자릿수가 원자가 전자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 7개. 그래서 17쪽에 최외곽 전자수, 또 원자가 전자 모두 7이죠. 그러면 옆집 보니까 8개야.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럼 하나 더 갖고 싶겠지. 이렇게 하나 더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주변에서 하나 더 가져오려고 하는 성질이 커. 그래서 얘네랑 비교해 볼게. 자, 이 알칼리 금속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플로린이나 염소는 전자를 잘 받아서 음이온. 음이온이 되기 쉬운. 얘네들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금속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금속이라고 할 때 혹시 전기나 열이 어때요? 잘 통하죠? 우리가 이걸 전도도가 전기 전도도가 크다. 전도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 비금속은 전기나 열이 안 통하겠지? 열이 잘 통하지 않는 플로린이나 염소가 그렇고 얘네들과 반대야. 물, 산소에 얘가 잘 반응한다. 그럼 얘는 물과도 잘 반응하지 않고 산소하고도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17쪽의 아이들은 얘네들이랑 친하려고 그래. 봐봐. 얘네들은 그 1쪽을 말하는 거예요. 1쪽은 전자를 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근데 지금 나 17쪽은 난 전자가 필요해.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버리려는 것을 가져다가 내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랑 잘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들거든. 근데 알칼리 금속이랑 얘네들이랑 그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물 중에 염이 있어요. 염을 잘 생성함. 여기서 이 염이라는 말이 할로젠이야. 그래서 17쪽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해요. 할로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로젠이랑 알칼리 금속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 결합해서 서로가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자, 다시 기억하자. 1쪽은 알칼리 금속, 17쪽은 할로젠. 근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서로 잘 반응을 해서 18쪽처럼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왜 그렇잖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또 남는 사람도 있고, 그럼 남는 걸 주고 받고 하게 되면 서로가 충족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전자 껍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표를 통해서 특징을 살펴봤고,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최외곽 전자, 그리고 원자가 전자, 이것에 따라 족을 나누었으며, 전자 껍질에 따라 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다? 그 족과 주기에 따라 그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얘네들끼리 화학적 성질이 같고 얘네들끼리 화학적 성질이 같고 그래서 얘랑 얘가 또 잘 반응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든다. 자, 우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